중대부고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수능특강 교재 14강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4단원의 네 번째 중단원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상의 성취 기준은 사회복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복지제도의 유형과 역할에 대한 역할 및 그리고 한계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능에 매년 출제가 되는 고정 출제 영역입니다. 지난 11년 이래로 한 해도 빠짐없이 출제가 된 부분이니만큼 개념 이해, 학습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형 및 역할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각각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란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그 사회가 가진 역량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주로 빈곤의 해결을 목표로 사회복지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무능이나 나태함 등에서 찾았기 때문에 빈곤의 해결책은 개인의 노력에 우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선의를 가진 착한 지도자가 다시 말해서 성군이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혜택을 베푸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죠. 즉 사회복지의 시혜적인 성격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복지국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복지의 목표가 빈곤의 타파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듯이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단순한 어떤 시혜적인 성격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권리로서 국가가 보장해야 될 어떤 의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로서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국가의 책무로 여기는 국가, 이걸 이제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사회권의 규정이 포함이 된 이래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런 복지국가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국가를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관련해서 매년 8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9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버닝맨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닝맨 축제는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축제는 이제 구글의 에릭 슈미트라든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이제 그러한 유명인들이 참가해서 그 명성이 좀 더 커진 이제 그런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축제의 마지막에는 이른바 목조 장식물을 불태우는 것으로 어떤 축제가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이제 스스로 버너라고 부릅니다. 이 버너들은 어떠한 상업적인 거래도 없이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행동경제학자로 유명한 댄 에리얼리가 이 책에서 상식밖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어떤 이 버닝맨 축제 참가 경험을 저술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고 심리학자는 무료로 상담 치료를 해줍니다. 마사지를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마사지해주고 물을 가진 사람은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음료수와 직접 만든 장신구를 나눠주고 포옹을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댄 에리얼리는 직접 만든 수학 퍼즐을 나눠줬다.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풀었다. 처음에는 무척 생소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버닝맨의 규범에 적응이 되었다. 놀랍게도 버닝맨은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포용적이고 가장 사회적이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간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버닝맨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혜택에 대한 상업적인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타인들에게 베풀므로써 사회적 연대가 쌓여가는, 즉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어떤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바도 이런 어떤 버닝맨 축제의 그런 특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이제 버닝맨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복지국가가 지향한 바가 이런 어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어떤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있죠. 잠시 이제 복지국가의 실질적 토대를 만든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시죠. Your eyes, they bang, they want to see me as I give you what you need. The more you fall, the more you fly. When you rejoice, you start to cry, baby, cry. It's alright, this is nothing you should hide. And we do what we do when the hours are getting through. Don't let go, let it flow. Yeah, celebrate our show. When you kneel on your heels, I can watch you reveal. Your skin is like the velvet ground that Venus gave a lovely mound. The game begins, the game becomes a pulse
As I get in blue, don't let go, let it flow. Yeah, celebrate our show. When you kneel on your heels, I can watch you reveal what I feel. Makes me not want to get real. I will keep you safe if you join my way. 자, 교재 142페이지를 펴봅시다. 여기서부터 다루는 내용들이 수능에서의 핵심적인 출제 영역이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를 좀 해두시고요.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회보험입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미래에 맞닥뜨릴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보험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 개인보험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을 하고요, 그렇죠? 보험에 이제 가입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혜택을 많이 받고자 하면 그 보험료를 이제 많이 부담을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1억 원짜리 안보험하고 10억 원짜리 보장을 해주는 안보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안보험에 들지 말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가입할 수도 혹은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이제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면 보험료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10억 원짜리 보장을 해주는 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더 이제 비싸게 책정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사보험, 즉 이제 개인보험은 선택에 따라서 개인이 받는 혜택에 비해서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가입의 여부도 개인의 선택이고 혜택을 받는 혜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많이 어떻게는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사보험의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는 사보험과 달리 가입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강제가입이 원칙이죠. 강제가입이 원칙이고 보험 혜택을 받는 수준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낸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혜택에 비례해서 받게 될 혜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차등 지불하는 개인보험과 달리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낸다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이러한 이제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구성원들 상호 간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효과, 즉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아픈 사람들의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혜택을 제공하죠. 지금 아픈 누군가의 치료비는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냈던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효과, 즉 이걸 이제 우리는 상호 부조의 어떤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제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제도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플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는 보험료를 내고요. 아프면 이제 치료비를 보장을 받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는 아프기 전에 어떠제나 그 아플 때를 대비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사회보험의 사전 예방적 성격은 뭐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나중에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거죠. 산재보험, 일하다가 이제 다칠 때를 대비하는 거고, 고용보험, 이제 일하다가 직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이제는 보험 모두 마찬가지죠, 그렇죠? 건강보험은 이제 아프면 치료비를 주고요. 국민연금은 노후에 생활비를 줍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한테 치료비와 재활 비용을 주고요. 고용보험은 구직자에게 이제 실업급여를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보험도 있는데,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을 겪게 되었을 때 이때 이제는 필요로 한 이제 요양 비용을
혜택을 받습니다. 바로 이제는 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비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보험료를 전액 다 부담하는 사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과 사회, 뭐 이제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제 지역 국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과 사회가 반반씩 나눠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플 때를 대비하는 건강보험, 노인이 돼서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를 대비한 고용보험, 그리고 고령이나 혹은 이제 노인성 질병에 대비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것이 이제는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5대 사회보험이 있다 하면 이 5가지 보험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화면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계산 결과인데요. 소득 수준이 이제 가장 낮은 332만 원에서 최고 503만 원까지의 소득 구간을 나눠 놓고요. 신고한 이제는 소득의 월액이 32만 원보다 적어도 이제 32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503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제 503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보험료는 이제 소득 월액의 9%인데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동자가 가장 적게 버는 노동자가 한 달에 이제는 14,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이제 부담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가장 많이 버는 어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22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 사업주가 이제 같이 부담을 해서 내게 되는 보험료의 총액은 이제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이제 차등 부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는 표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이제 얼마를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제 14,000원 보험료를 낸 사람이 30년 동안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은 매년 한 32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월 22만 6천 원을 보험료로 낸 사람,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30년 동안 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이제 114만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낸 보험료는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4,000원 정도를 부담을 했고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정도를 갖다가 부담을 했어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이 낸 보험료의 어떤 차이에 비해서 받게 되는 금액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는 보험료는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왜냐면은 나도 부담하지만 이제 사업자도 똑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고용주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그 월 납입 보험료에 이런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는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많이 번 사람들이 내는 돈이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 받게 되는 보험료가 훨씬 더 어떠냐면 많은, 특히 이제 그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요, 그렇죠?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낸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정부가 지급한 돈도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을까요? 또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무작정 이렇게 5개를 놓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곳은 서울의 한 고용센터인데요. 아직 업무 시간 전인데도 벌써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분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1차 실업인정 기간이에요. 그리고 2차부터 정상적으로. 그렇죠. 28일도 안 빠지거든요. 가슴이에요. 어떤 일로 오시게 됐는지. 제가 어린이집 교사거든요. 반이 하나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반이 아예 없어졌어요. 예, 아예요. 원장님이 4월 이후부터는 좀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권고사직을 받아서. 주로 어떤 세대, 어떤 직업군이 먼저 실업으로 내몰렸을까요? 유럽 쪽에 수출하는 회사예요. 실적이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니까 이제 나이대가 있고 하니까 영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원래 요식업 쪽에서 일하다가 이제 사장님 혼자 나와서 해도 될 만큼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여행업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폐업을 하게 되어서 사장님은 또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시는데 버티다가 형태가 계약직이야. 직원들이 좀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정리된 거죠. 처음에는 여행사나 숙박업에서 많이 오셨고요. 3월 들어서는 이제 어린이집 교사나 요양보호사, 최근 들어서는 뭐 영화관이나 음식점. 일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겠습니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를 보면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2009년에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늘 늘기만 하던 수치였는데 지난 3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실업급여로 정부가 쓴 돈이 약 1조 원, 역대 최악이었다는 3월보다도 1,000억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는 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제외됩니다. 정부와 국회도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올해 11월부터 고용보험 대상자를 예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서울 광진구의 한 주차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 셔틀 버스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벌써 5개월째예요. 할부가 이게 한 65만 원 나가요. 보험료가 한 40, 50 나가고. 돈 빼기 나가네요. 이해라. 먼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거지요. 그럼 어딜 나가라고요? 여기까지 다 써먹고. 예? 울고 싶어요 요새 하루하루가. 노동부에 가서 이거 나 이렇게 일했는데 급여 못 받았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독관이 하는 말,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처리 못 해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용보험에는 뭐 가입 대상이 되질 못해서.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22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데도 직간접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0건 이상 들어옵니다. 네. 이분은 무급휴직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저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폐점이 예정된 매장으로 임차발령을 낸 거예요. 나가란 얘기예요. 나가라는 거죠. 괴롭힘에 못 견디어서 그만두면서 사직서를 쓰신 거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 돈을 누가 주는 거냐? 정부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주는 건데 마치 사장님이 월급 주는 것처럼 실업급여 못 받게 해주겠다 이런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사직서 작성해 주세요. 퇴직 사유는 이 신상의 이유로 퇴직한다고 한다. 라고 하면 된다. 네. 어떤 부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더냐. 근거로 드는 얘기가 뭐 키보드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라든지 실업급여 신청조차 못 하신 분도 있다고. 괴롭힘을 못 이겨서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깨 좁은 거 알지 않느냐. 불남 안 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지역 고용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퇴사 후에 확인된 일이라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거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정부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예술인까지 포함된 고용보험의 대상자 범위를 올해 말까지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특수고용 노동자 220만 명 중에 고용관계가 명확한 9개 직종 7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매달 50만 원씩, 길게는 6개월까지 구직 촉진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강요당한 노동자에 대한 추가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퇴사 전에 최대한 확보해서 신고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들이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 또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정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한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간극을 해결하는 것, 어쩌면 코로나19가 21대 국회에 내준 첫 번째 숙제일지 모릅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공부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제 사회보험을 통해서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다고 했죠. 매월 일정에게 보험료를 이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가난해서 끼니조차 잘 챙겨 먹을 수 없는 그런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가장 적었을 때 14,000원 정도를 내야 됐잖아요. 이 보험료 14,000원을 낼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에 따라서는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보험료를 안 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혜택을 안 줘도 괜찮을까요? 그게 이제 정의이고 공정입니까? 우리나라의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죠.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어려운 국민들도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어떤 삶은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정신이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등을 이제 국가가 지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공공부조입니다. 공공이 국가가 부조 돕는다는 거죠,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달리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어려운 국민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공부조 정책은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럴까? 자, 잘 생각을 해보죠. 비용을 전액 국가가 재정으로 지급하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생활 능력이 없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국가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떤 돈으로 이러한 생활비를 지급하겠습니까? 당연히 세금을 걷어서 이런 어떤 비용을 충당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세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걷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둔 세금을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사회보험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보험은 어쨌거나 내가 조금 내더라도 조금 낸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그러한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에 세금을 안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이제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회보험보다는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현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어려워진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돕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사전 예방적 성격의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는 이런 이제는 사후 조치적인,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보험처럼 공공부조도 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뭐 생활비, 교육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비용을 이제 지급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이제 사회보험과 동일하고요. 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왼쪽이 이제 공공부조인 기초연금의 지급 효과를 정리를 한 거고요, 그렇죠? 오른쪽은 이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료와 그
급여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혜택의 차이를 이제는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두 표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지급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다.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들은 낸 거에 비해 가지고 많이 받아가는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어떤 이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둘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소득 재분배 효과는 어디가 더 크다? 그렇죠.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이제 선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묻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냥 좀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부조의 종류로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죠. 그 노인들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어떤 이제 국민기초연금제도 이런 것들도 공공부조에 해당을 합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기초연금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누구나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이제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뉴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른바 이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꿔야 하는지의 과제를 한번 이 보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수급 기준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74만 명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사회 주도로 제정됐고 법적 성격도 지혜적 보호가 아니라 생존권적 권리로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이며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필수 요건을 하는 복지국가 판정의 시금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10%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35%가량이 비수급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 산정 없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로 설정된 수급 기준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기본 욕구를 측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 수급 기준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물량 방식의 최저 생계비인데 소득 분포상의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 욕구의 충족이라는 면하고서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주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데 정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도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의 폐지와 함께 수급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새로운 종합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서 실질의 삶이 향상되도록,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우리는 바로 사회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르신이 몸도 약하고 몸이 이제 매우 병들고 힘들어서 일도 못 하셔요. 이런 분에게 홀로 사시는 이런 분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어떠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면이 좀 있겠죠, 그렇죠?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가지고 이분의 어떤 행복감이 오르고 인간다운 생활이 과연 좀 더 잘 보장이 되겠느냐? 사실 이제는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뭔가 2% 부족한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가지고 돈을 주는 방법으로 어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좀 찾아와가지고 말벗도 좀 해드리고 뭐 식사도 좀 차려드리고 불편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도 봐드리고 산책이나 어떤 이제 병원도 이제 가주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면 돈을 얼마 받는 것보다 이분의 어떤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금전적 지원이 아닌 비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제도, 이것이 바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노인 가사 간병뿐만 아니라 뭐 발달 장애인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동 돌봄 서비스 이런 것 등이 이제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의 내용들이에요. 사회 서비스는 국가가 주체가 돼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는 달리 민간 부분의 운영 참여가 활발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설치는 공공에서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걸 운영하는 뭐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가지고 민간의 어떤 이제는 참여가 활발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하고의 어떠한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뭐 데이케어 센터, 즉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돌봄 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이제는 민간 부분에서 이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가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노인 돌봄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어떤 이제 제공을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부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예상치 못한 어떤 이제 부작용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자가 원하는 지역, 즉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제는 일정 부분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받기 전에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새롭게 다시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를 막고자 민간 시설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이제 까다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복지 어떤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로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이른바 이제 사회 서비스원, 이것이 그 2010년도에 시범 출범을 해서 지금 이제 한 거의 10개의 시도가 이러한 어떤 사회 서비스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서비스의 이제 비용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들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으면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사회 서비스의 어떤 종류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뭐 노인 돌봄이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 이런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아이 돌봄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는 그런 어떤 비금전적 지원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비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0년에 지어진 1800세대 규모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올해 58세의 김영자 씨는 12평 임대 아파트에서 5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의 생활비는 생계비 50만 원 정도가 전부. 하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로 20여만 원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또, 겨울에는 10만 원 또, 이제 여름에는 좀 들쓰니까 이제. 그럼 30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로
그 아저씨랑 네. 두 분이 그렇죠. 생활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빠듯하죠. 뭐 진짜 사는 게 우습지요. 뭐 진짜 말 안 하니까 그렇지. 남한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날들어 너는 맨날 벗고 다닌다 하면서 발견. 그럼 안 웃으면 어떡하냐고. 뭐 없으면 없다 그러면 누가 돈을 줘요. 안 주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없는 나도 없어 하면 더 없어 보이고 더 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없다 하면 더 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난 마음이라도 있어요. 항상 마음에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는 게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내가 이제 도토리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묵서가지고 저 목욕탕 갈 적마다 가지고 가요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 팔아서 쓰고 이제 그렇게. 묵을 써서 파세요? 내가 이제 그게 얼마나 나와요? 그거요 한 모에 이제 5,000원씩에 팔아요. 그러면 그 한 번 쓰는데 한 번 쓰는데 저기 이제 뭐랄까 5만 원 돈 벌어요. 한 번 쓰면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힘들게 사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근근히 연명하다시피 하는 김명자 씨의 삶은 늘 궁핍합니다. 엄마 계세요? 김명자 씨는 수시로 아파트를 돌며 이웃을 살핍니다. 엄마가 자꾸 배 아프다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뭐 병원에 한번 가볼까 우리? 고령에 거동조차 힘든 어르신. 엄마 그럼 오늘 머리 잘리러 갈까? 오늘 아이고 못 가서 앉지를 못한대. 많이 힘들어? 예, 나 처음 저기 토요일날 일요일 와서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 엄마 그치? 뭐 도와주는 거 필요 없어. 왜? 밥 한 숟갈만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해요. 가야 되는데 엄마 그게 쉽게 가지는 게 아니잖아. 이러다 가지. 그냥 저기 하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중환자실로 혹시나 가시면 그때부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이런 안타까운 사연은 비단 한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았어 엄마. 실제 많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이 가난과 고독으로 피폐해지고 있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저런 분들이 지금 많으신 거죠 여기? 많죠. 거의 태반이에요. 장애자들도 많으시고 진짜 거의 그래요. 그리고 장애자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정신이 좀 없으신 분도 태반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뭐 멀쩡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기가 막다른 골목에 돼서 들어오는 거지. 이게 여기는 성한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여기는. 이곳에서 14년 동안 살았다는 한 주민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떨어져 죽은 사람들 1년에 한 두세 명씩 나와. 그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생활고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래 술 이빨 먹고 베란다 문 열고 그냥 밑으로 떨어져 죽어. 저 백칠동에서도 엊그제 여자가 또 하나 죽었잖아. 백칠동? 여자가 죽어 여자가. 술 드시고 그분 오는 거예요? 여자들도 알코올 중독자들 많아. 그리고 담배가 없어가지고 담배 한 가지 달라는 사람도 있고 날 좋은 날은 이제 막 주워 피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 5-6명 있어. 여자들이 담배를 못 끊는 게 집에서 죽어가지고 뭐 한 열흘 만에 보름 만에 이렇게 발견된 사람 수두룩거든. 4,500원 막 4,800원. 이곳 주민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그거 피는 거야.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어. 생계비 안 깎이는 조건으로 가서 하면은 막 하루에 5만 원짜리가 됐든 7만 원짜리가 됐든 가서 일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했다는 거 그 조건을 더 많이 까버리니까 아니 생계비를 까버리는데 누가 일을 하고 왔어. 일 있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만약에 5만 원짜리 했는데 그게 있다. 그럼 5만 원 바로 다 까지는 거예요? 다 까지는 게 아니라 6개월 까 6개월 5만 원씩. 5, 6, 3, 6배를 까본다니까. 6배를 깐다? 6배 까고. 6개월간 깐다니까 5만 원씩. 무조건 일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오라게 불어. 그래. 그래가 수급비를 다 까버리니까 일을 겁나서 못 한다고. 월급제로 차이가 없어. 현재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50만 원. 소득과 생계비를 합쳐 50만 원이 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만큼을 생계비에서 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술로 무료함을 달래고 또 술에 취해 주위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우리 선배도 모르냐? 해볼까? 너 향이 안 좋아해? 나야. 이렇게 살면 못 하겠어. 국가에 피해만 주잖아. 차라리 한 사람 죽음으로써 국가 얼마씩 생계비를 주는 거 그 돈이 굳을 거 아니야. 진짜 소원하는 사람들은 주사 있잖아. 미리 그 죽는 거. 그런 주사를 한 대씩 맞아갖고 빨리 죽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 법을 고쳐서라. 얼른 죽는 게 낫다니까. 안 죽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짓는 데까지만 국가가 지원을 하거든요. 지어진 다음에는 사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걸 이제 LH공사나 SH공사 같은 사업 시행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뿐이 아니라 다른 사회 서비스, 장애인, 노인분들 여러 사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지원이 매우 좀 미진한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공급 단계까지만 재정이 투입되고 이후 단계를 좀 국가가 나몰라라는 나라는 없다. 그 지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관계부서인 국토부에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국토부의 현실 인식은 우리가 바라본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영구 임대아파트가 생긴 지 30여 년.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20만 호에 달합니다. 그만큼 고통받으며 사는 이들도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영구 임대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이제 퇴거를 하거나 뭐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빈집이 생기면 또 거기 들어올 분들을 갖다가 점수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입주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 수급자고 이런 분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단지에 가서 그 사시는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게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임대주택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기로 이렇게 정책을 짰고 이거는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여기서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는 빠졌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었는지 어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려가 사실 임대주택 정책안은 좀 빠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엔 현재 영구 임대주택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 어떤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에는 조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된 또 다른 영구 임대 아파트. 요즘 이곳은 건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지금 깨진 자국 있거든요. 저렇게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여 위에서도 떨어지고. 가장 큰 문제는 콘크리트의 부시. 아파트 층과 층 사이 외벽은
특히나 더 부식이 심합니다. 얼마 전엔 콘크리트가 차량 위로 떨어지기도 했죠. 생각을 맞거나 아니면 어디 에어컨 실링에 맞아서 튀어서 사가 맞을 수도 있고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거죠. 저런 부분. 이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인도로. 돌 떨어져 튀어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주민간담회로 오셔가지고 저희 임차인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또 다른 고민은 임대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일부 주민들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상정을 했는데 20%씩 매년 올라. 마지막에 2015년 1,341만 1,000원이죠. 예. 그리고 중개 4단지. 지금 이제 10배.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소득도 없이 그거를 내려면 벅차다. 그거 16만 8천 원만 내는 게 아니라 관리비까지 포함을 하면 2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조금씩 얻어가지고 내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것까지 이번에 왕창 오르니까 어떻게 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70 넘은 사람들, 70대들 다 그렇게 힘들잖아요. 한시적으로 그 수급자들도 탈락돼도 살 수 있다는 조항을 좀 만들었나 봐요. 그때 신설을 해서 일반인도 사게 됐는데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못 사겠다 이거죠. 특히 이제 독거 세대들이나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고루를 많이 토하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임대료가 5% 정도만 인상됩니다. 하지만 일반으로 전환된 주민들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 20%에 달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경우 영구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되 임대료는 그보다 소득이 높은 이들이 사는 국민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마다 20%씩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없는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자기 소득의 몇 % 이상을 임대료나 유틸리티, 주거 그 기본 유지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미국도 그게 30%.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그 30%, 15만 원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게 없고 그런 기준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전통적으로 임대주택은 그 들어가는 사는 사람이 소득이 얼마냐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그 임대주택 정책 교과서 같은데 이야기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임대료 체계는 아직까지 우리는 안 갖추고 있죠. 그래서 사실 만약에 임대료 체계를 갖다 바꾼다면 이 부담 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방향성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노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온 박창래 씨는 늘 따뜻한 방 한 칸이 그리웠습니다. 아유, 여기 이 집이 이렇게 놨다고 가라고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뭐가 제일 좋았어요? 예? 뭐가 제일 좋았어요? 예? 뭐가 좋으셨어요? 뭐가? 어떤 아이 점이? 집이 좋지. 그런 저기 음악 같은 거 내 살다가 이런 데로 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게야. 초가집에서. 초가집에서 아저씨랑 이렇게 사신 거예요? 저기서? 네. 이제 난구해다가 고쿠라게 불 떼고 이렇게 했어. 할머니는 나이 52에 우리 할아버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자 본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고 만날 그랬어. 애는 울으면 덩어리 짊어지고 댕기면 그런 거 주워다가 팔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애 우유 사 먹이고. 아픈 옛 기억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주고 있는 노인 전용 임대아파트.
쾌적하고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200에) 200 조금 더 넘고 200 좀 넘고요. 월세가 38,000원에서 48,000원 정도라. 네. 아, 그거 내세요? 8,000원 LH에서 내줘요. 아, 내줘요? 그거는 수급자만 내주는 거죠? 예. 그럼 여기 수급자 아니신 분들도 있는 건가요? 예,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돈을 더 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씩 잘라져 가지고 이익이 말동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27만 원씩 그 사람들은 한 사람한테 그렇게 주니까 그걸로 해서 대체할 수 있죠. 우리 그 많이 쳤네. 이 아파트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옥상에선 텃밭도 가꿀 수 있고요. 아파트 안에 들어선 복지관에서는 생활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주고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박창래 할머니는 요즘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바둑, 탁구 등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때도 그렇고 국민임대 때도 그렇고 물량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영구임대주택은 당시에 25만 원 건설 계획, 국민임대주택은 100만 원 건설 계획. 이렇게 이제 물량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주택을 지어서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임차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 공급하는 데 치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뭐 사업을 하는 시행자 지정하는 것부터 또 택지를 개발하는 거, 또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건설 공급 중심으로 돼 있었다는 거가 어쨌든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는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좀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이전을 할 시기가 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이 분명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대주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했던 삶의 기억으로 남게 될 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미래도 밝아지지 않을까요?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공공구조의 어떤 지원에 있어서 뭐랄까 이제 임대 아파트와 같은 그런 어떤 영구 임대 아파트와 같은 이런 이제 공공구조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지원에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는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갖다가 제대로 높이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회 서비스를 강화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이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삶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지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안정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어떤 이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인간다운 최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을 이제 목표로 하는 어떤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는 개인의 어떤 만족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죠. 자, 이런 이제는 그 긍정적 측면이 많은 복지제도입니다만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 또한 우리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에 관한 비용을, 이른바 이제는 그 복지 지출을 우리는 뭐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기업에다 쓰게 되면, 국가의 세금을 기업에다가 쓰게 되면 이것을 이제는 단순히 어떤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 똑같은 돈을 이제 복지에다가 쓰게 되면은 이를 어떤 이제 버리는 돈,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복지제도가 지닌 한계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좀 드러내죠. 복지를 많이 제공하면 국민들이 게을러져서 일을 안 하게 된다. 즉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제도의 어떤 확대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키워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노동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악영향을 준다라고 비판을 하죠. 즉 복지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지병의 발생을 우려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이제는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키워서 국민들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복지국가, 그것을 이제 지향함으로써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방향성을 우리는 이제는 제1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복지국가죠. 사회적인 복지국가를 이룸으로써 이런 어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요. 1970년대 이제 석유 파동 이후에 정부의 어떤 시장 개입을 좀 축소시키자, 그러면서 복지를 줄여가지고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는 자립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70년대 이후 등장합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런 경향을 이제는 제2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자유주의.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많은 영역들을 민간에다가 맡기자, 이른바 민영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부의 어떤 영향력을 줄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제는 그 제2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제1의 길에 대한 어떤 이제 부작용이 바로 복지병이죠, 그렇죠? 그 복지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제2의 길 신자유주의 등장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개개인들의 어떤 이제는 그런 자율성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비해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회를 잘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는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는 제3의 길, 이른바 이제는 다시 말하면 이제 복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어떤 이제는 복지로 인한 노동 생산성 하락을 막겠다. 즉 다시 말해서 노동과 복지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 이것이 바로 이른바 이제는 제3의 길, 즉 이른바 이제 생산적 복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앤서니 기든스 같은 이제는 영국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복지와 이제 노동을 연계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 노동 연계 복지, 복지와 노동을 이제 연계시켰다라는 점에 있어서 노동 연계 복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일을 해가지고 스스로 생활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되겠죠, 그렇죠? 기존 어떤 복지 방식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일자리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지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복지를 비용으로 보는 어떤 시각의 이의를 제기하고요. 복지에 쓰는 돈도 이른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보도록 이제 시각을 이제 전환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사회 투자 국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재 플러스의 읽기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생산적 복지 전략을 담은 복지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이제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이제 영어로는 EITC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E는 번다, 소득, 이제는 소득이죠, 그렇죠? earned,
그리고 I는 이제는 인컴, 소득이죠. 그리고 T는 이제는 텍스, 세금이고요. 그리고 C는 크레딧, 이게 혜택이죠. 그래서 즉 소득을 번 만큼 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소득을 번 만큼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소득이 1,500만 원인 그런 어떤 그 가구가 있다고, 맞벌이 가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가구가 일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자신의 소득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복지 방식은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500만 원 벌다가 2천만 원 벌었네. 그러면은 500만 원만큼 도왔던 거를 더 이상 이제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500만 원이 늘어난 만큼 이제 국가의 지원을 이제 삭감을 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느니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는 복지병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근로장려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는 본인의 소득이 1,500만 원일 때는 근로장려금이 이제 300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1년에. 그러니까 자신의 총 소득은 300만 원 더해져 가지고 총 1,8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2천만 원의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깎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만큼의 어떠제는 소득을 더 제공을 해요. 200만 원만큼의 어떠제는 그 지원금을 국가가 당신이 500만 원만큼 일을 더 열심히 일을 했네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어떠제는 근로장려금을 갖다가 지원해 줌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이 가구는 결국 이제 2,200만 원의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는 일한 만큼 소득이 오를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의 지원까지도 더해지기 때문에 노동을 해가지고 더 잘 살아보겠다라는 이른바 이제 자활 의지를 북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기사에서도 이제 나와 있듯이 이런 근로장려금 제도가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사회복지보다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죠? 내용 정리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원 마무리 빈칸 넣기 해보도록 하죠. 1번에 들어갈 개념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행복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등의 사회적 노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사회복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2번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라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공공부조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3번은 자, 노동과 복지의 어떤 연계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노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동과 복지의 어떤 연계라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생산적 복지, 즉 제3의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복지제도와 이제 그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한번 연결시켜 보죠. 사회보험은 개인과 사회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죠. 그렇죠? 공공부조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죠.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1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